네, 안녕하십니까. RI 코리아 재활대회 건강국가 세션을 좌장을 맡게 된 카톨릭의대 재활학과 김준성입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그 제목을 의료 선진국 한국에서 장애인의 건강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주제로 세 분의 연재를 모셔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지표로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뭐 의료 사용자나 아니면 의료 공급자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장애인 건강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권이란 그 논의 자체가 조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의료 관점에서 건강권 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장애 이동권과 관련해서 장애인 건강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은태 원장님께서 담당하시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원장님은 국립교통병원 재활원장님을 지내셨고 현재 푸르메재단 넥산 어린이재활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은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장애인의 건강권이란 그 개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뭐 다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건강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립이 1946년에 WHO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한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 2000년대에 유행했던 웰빙, 영어로는 웰빙이죠, 한마디로. 안녕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정의했고, 그거에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알미아타 선언 이런 데서 건강권을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립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거에 따라서 그 2006년에 나온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2007년에 그 서명을 하고 가입을 했죠. 다음 주시면 협약의 배경으로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그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1981년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회를 선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2000년 들어와서 협약 제정을 위한 그 움직임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이 형성이 됐는데, 다음은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장애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그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공이 돼야 되고, 장애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이 돼야 되고, 살고 있는 곳 지역사회로부터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면서 의료 전문가의 인식고양을 통한 동등한 서비스,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의 차별,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식음료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다음. 우리나라 그 각종 헌법을 비롯한 법률상의 건강권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에서 당연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갖다가 표방하고 있고, 2000년대 가장 처음으로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그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표방했었죠. 즉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에 해당하는 개인은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또 건강 위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보건의료를 위해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죠. 그리고 건강권을 가장 먼저 정의한 법률로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기에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역량 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의 여건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의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도 국가의 책무로서 장애 발생 예방과 의료와 재활 치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고 건강권 차별 금지 행위로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 의료 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의료 행위와 의학 연구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공공기관은 건강교과 과정에 장애인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장애인 건강권 차별 행위를 살펴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질병과 건강에 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중증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이동도 힘들고 의료기관 접근성도 떨어져서 방치되는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특성에 따른 적절한 참여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90년대 말에 제가 그 해외 연수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선진 국가들에서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화 서비스를 의무화했었어요. 의료인이,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진료 행위를 하거나 치료 행위를 할 때에 수화 통역사의 조력이 없이 뭐 그냥 필담으로 한다든가 보호자를 데리고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었습니다. 벌금도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통역사가 붙어야지만 그게 벌써 90년대 말에 경험했던 거고 야 우리는 언제 이 수준까지 올라오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장애인이 겪는 자존감의 부정과 사회적 소외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심리사회적인 지원, 지지를 의미하겠고요. 또 성장기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조기구들이 부재할 경우에도 차별행위다라고 하는 거고 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한 노출, 장애 상태의 공개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되고 건강관리가 비장애인의 수준까지 동일하게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어지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차별 행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이요. 장애인 건강권법이 가장 최근에 법으로 생긴 법으로서 그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죠. 어떻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해서 건강관리, 보건의료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되고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보호받을, 지원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 법의 목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또 장애인 간에도 건강격차 해소라든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건강권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 치료와 재활, 영양 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해서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건강권하고 뭐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권법에서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그 법적 그 규정들이 이제 요약을 해보면 건강 보건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즉 중앙과 지역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또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재활 사업 또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사업 이런 것들과 함께 회복기 즉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회복기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한 그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의 확충 서비스 개개의 서비스로서는 건강주치의라든가 건강검진, 재활운동, 건강관리 교육,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이제 건강관리 보건 전달 체계를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 관리 체계를 갖다가 도식화한 거죠.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그 중앙과 지역의 보건의료센터 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나아가서 민간의 권역재활병원이라든가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주치의사업, 건강검진, 구강진료까지 포괄하는 관리 전달 체계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얼추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재활 선진국가들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또 양적으로 그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게 되면은 다 뭐 알고 계시지만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1% 250만 정도 등록돼 있고요. 15개 장애 유형을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체, 내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장애가 5대 장애로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그 분류법, 장애 범주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1980년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그냥 이렇게 변화된 국제장애 분류 체계에 의하면은 이런 그 장애 범주를 15개로 나누고 뭐 몇 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없어졌죠. 그게 우리는 장애 등급 철폐를 얘기했었지만 기존의 제도의 변화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 범주를 나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 등록 체계, 국제 분류 체계에 발맞추어서 이미 2000년에 변화된 분류 체계에 발맞추어서 법적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으로서는 후천적 장애가 뭐 거의 90%에 달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2020년에 이미 49.9%, 5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장애 인구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장애 인구는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의 그 만성질환 유병률, 진료비 부담을 보게 되면 뭐 전체 국민하고 비교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은 거의 2배 이상, 진료비는 거의 3배 이상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 노인 장애인 인구가 높아한 거하고 큰 연관이 있으면서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가 역시 가장 그 유병률과 진료비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현황에 있어서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전체 국민의 한 75.9%가 건강검진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 전체 장애인은 그보다 낮아서 63.9%, 중증 장애인은 52.3%, 그 검진율이 떨어지는, 장애 예방의 측면에서 또 질병 예방의 측면에서 장애 인구의 검진율이 낮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장애 친화적 검진 기관을 확충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긴 있지만, 그 이번 그 계획에 의하면은 한 올해까지 한 100군데 그 장애 검진 기관을 등록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 30몇 군데 정도, 3분의 1 정도만 어, 확보한 굉장히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장애인 건강 상태에 있어서도 그 국립재활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통계로 정신건강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열악함을 알 수가 있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같은 그 주요 질환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유병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운동하는 거, 생활체육에 참여,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확충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37.9%에 달함을 알 수가 있고, 생활체육의 참여도는 현재 한 23.8%, 꾸준히 늘어왔긴 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애인 건강령의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에 따른 건강 문제가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역시 국립재활원에서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 문제 발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고, 중증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 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받던 서비스를 중단한 경험이 18.2%나 되고, 제일 큰 중단 이유가 불안감,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서, 또 거리두기의 어려움,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 난 거, 이게 이제 가장 컸었고, 돌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으로서는 가족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예방과 치료의 정보는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었는가 봤었을 때, 비장애인보다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더 좀 높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차이는 한 4.2% 정도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이 어떤 측면에서 있었는가 했을 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안내 서비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고, 또 소아통역과 같은 그 해설 서비스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그 확충과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미 2011년에 WHO에서 발표한 세계 장애 보고서에서 그 장애인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큰 항목들로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수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살고 있는 곳, 주거지 인근에 양질의 의료기관들이 배치돼야 된다, 환자 결정권을 제공해줘야 된다, 의료비 지원, 또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 이런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장애인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인프라와 목표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RI 코리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존경하는 이희룡 교수님이 항상 여기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학창 시절부터 존경했던 교수님이었고요. 그리고 변현찬 박사님 항상 저희 재활의료계에 좋은 조언과 정책을 이번에도 항상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저도 재활학과 의사하면서 장애인들을 많이 보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 의료기관에 특히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법률적인 부분은 김민태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장애인 건강 보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장애 유무, 장애 형태와 정도, 성별의 차이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접근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동권에는 접근성이 포함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약간 다르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이 이동권까지 어디가 우리가 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가 이제 이동수단이고 집에서 이동수단까지 가는 부분, 이동수단을 타고 어딜 가서 목적지에서 도달해서 어떤 목적을 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건 까지 가는 부분까지 접근권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정보 접근권까지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 통신까지 합쳐서 이동권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표시를 보시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즉 장애인들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의료기관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의료기관을 못 가게 됐을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미충족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2014년, 2017년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2020년 통계를 보면 2.4%로 올라가서 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은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 2021년도 장애 실태 조사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런 의료기관의 의료 미충족의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가 컸는데 시간이 가면서 역전돼서 2020년대는 경제적인 이유가 한 20.1%, 21% 정도인데 반해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해서 못 간다는 것이 한 30% 정도로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요건보다 오히려 이동 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못 간다라는 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세미나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의 이동, 넓은 의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재활과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제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장애인이 이동,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건강에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관절이 굳고 뭐 팔다리가 많이 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는 자꾸 넘어질 수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팔다리 혈관이 막혀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뇌경색도 생길 수 있고 심장마비도 생길 수 있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치매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울 불안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고 수면 장애, 그러니까 이 이동이라든지 운동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장애인의 이동,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위해를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료는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를 태도를 잡았더라고요. 태도를.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지하철, 뭐 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 제공자, 직원, 정책 위반자 혹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 이해 부족, 전문성 부족, 정책 부재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응?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잘 쓸 것이냐, 정책의 우선순위에 어디다 줄 것이냐, 병원에서도 의료 종사자들이 장애인이 어떻게 태하느냐 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물리적인 장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수단의 부재, 물리적인 어떤 계단이나 비탈길이 있다든지 시설 장비,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가 통신 장벽입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족이라든지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쓴다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의료 접근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고, 네 번째로는 뭐 저소득층인 경우 그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환경을 다 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1, 2, 3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얘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 장벽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미국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한다는 거고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장애인의 삶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장애에 대한 차별, 장애인은 개인적인 비극으로 생각하거나 장애인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장애를 나쁜 행위에 대한 형벌이거나 사회적인 결핍으로 생각한다든지, 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특수한 조건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적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 위한 배려가 너무 적다. 우리 뭐 병원에 가든지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마트를 가든지 보면 설명서 글씨가 깨알 같잖아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작은 종이에 너무 깨알같이 써 있는 여러 가지 글씨들, 그걸 볼 수 있는 돋보기라든지 여러 환경이 제공되지 않거나 어떤 점자 같은 것이 의료기관에 갔을 때 점자 같은 것이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 혹은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자막이 없는 영상물이라든지 수화를 동반하지 않은 뭐 의료 현장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선천적으로 뭐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치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가 써 있는 문장이 많고 문장이 너무 길다든지 외래어가 막 섞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이제 접근성에 대한 태도 장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거의 다 모르세요. 이런 기관이 있는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세요. 장애 친화 건강검진은 어떤 곳인가요? 잘 몰라요. 그러면 장애 건강검진센터는 어디 있는지요?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서울에 인구 1000만이 넘는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예? 서울의료원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장애 친화 건강검진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면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넷에서 청각장애, 시각장애인 접근이 안 돼요. 장애 건강검진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건강검진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요? 뭐 오전에도 눈에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이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줘도 피부에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분절적인 거란 거죠. 장애 친화 건강검진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고 올 수 있게까지가 돼야지 장애인들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검진 있는데 저기 멀리 하나 있으면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장애 건강검진 기관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되나? 병원에서도 장애 건강검진 센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건 어떤 절차를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내가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저희 인천장애인보건센터 홈페이지 이런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의료기관이나 누군가가 부족한 자료가 필요하면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장애인보건센터 홈페이지로 오면 된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료 취약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인구, 성별, 연령, 인구 분포, 소득에 따라서 국민의 의료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 인력, 의료 기관 수에 따라서 의료 공급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거는 장애인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인에 맞는 겁니다. 이 안에 1번이건 4번 안에 반드시 장애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오전 내내 얘기했지만 아까 배운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됩니다. 연구가. 제가 인천장애인보건센터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인천 퉁쳐갖고 인천 전체 자료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 4개 중진료권이 있고 10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지역이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뭐가 잘 되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좀 더 부족한 부분 어디에 중증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의료자원이 부족한지 어느 지역에 가면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거를 우리가 우리 예산 좀 쪼개가지고 인천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건 매년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충족 의료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의료 취약지는 의료 미충족의 하나의 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국의 병원의 분포, 의사의 분포 보시면 노란색인 부분이 의사나 병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부분은 거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갖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갖고 장애인은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가 안 가고 병원이 없다는 거는 수익성이 없다는 거고 환자가 적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공공의료가 필요한 건데 한국의 공공의료 병상이 9.7%, OECD 72%. 너무나 많이 차이 나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공공의료는 장애와 뛰어놀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리적인 장벽에서 가장 많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차량에 의한 의료 지원 이 부분입니다. 뭐 지하철, 뭐 교통약자 지원체, 버스, 저상버스, 그다음에 뭐 항공이나 배 같은 건데 거기에 가기까지 집에서부터 차량까지 가는 접근성,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내려서 병원이나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들까지가 원스텝으로 돼야지만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한 부분에서 인천 지역을 연구해 봤더니 전체 활용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병원 가는 데 씁니다. 병원 가기 위해서 특수교통수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집에서부터 차량까지 이동하는 것. 장애인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빌라 5층에 살거나 지하에 살거나 뭐 이렇게 계단이나 산동네에 사시면 이 차량이 아무리 좋은 차가 생기고 지하철이 좋은 여건이 생겨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인프라를 좋게 해주거나 주택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이동이 편한 부분에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을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장애인 이동권과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저희 병원에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 병원에 오시려면 와상 환자들은 전쟁입니다. 식구들 다 달라붙고
뭐 보조원이 와서 지하에서부터 뭐 5층에서 끌고 내려와서 차 타고 병원에 왔다가 한두 시간 기다려서 진료보고 집에 가려면 또 그러면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제 저도 항상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차량에 대한 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특별시나 지자체나 시군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차량에 대한 구입을 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001년도 뭐 올해 이제 8월달에 보고가 나왔던 건데 장애인은 25만 명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약자가 1,500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노인 여기 옆에 보시면 장애인이 조금 늘어나고 고령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임산부와 여성은 비슷해서 앞으로 노인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 교통수단에 대한 그 보급과 실천은 이건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는 지금도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교통약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교통약자 중에서 노령자가 많아져가지고 이 특수교통수단을 노령자가 쓰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더 쓰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통 차량을 확실히 증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나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행환경입니다. 보행환경. 차량은 한 70% 정도 되는데 보행환경 아까 같이 뭐 이렇게 뭐 계단이 많다든지 우리나라 보면 모든 도로하고 인도하고에게 턱이 있지 않습니까? 턱이 있고 또 뭐 램프도 많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허들이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휠체어 타고 전동 휠체어 타고 어디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거의 교통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이건 뭐 보건복지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인터넷 틀어볼래요? 미국 시애틀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기 옆에 보시면 시애틀 전체 시내가 도로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뜹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타고 가기 위해서는 오르막은 8%, 내리막은 10%, 전동 휠체어는 오르막은 12%, 내리막도 12%. 그다음에 집행지구 혼자 가기 위해서는 오르막 최대 14, 내리 14%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도로에다 색칠을 다 해놨어요. 이거 인터넷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띄웠어요? 거기 띄워준 거 보면 퍼센트 이렇게 누르면 퍼센트가 다 나와요 도로에. 그래서 여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목적 치면 그 거리가 색깔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휠체어 타고 저기는 내가 못 가겠네? 그럼 처음부터 못 가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집행지구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장애인 주차장 시설 다 표시되어 있고요. 병원 다 시설 표시되어 있고 이게 커브길에 있어서의 램프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언권이 여기 굿, 페어, 푸어 이렇게 아주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못 간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꿈이 인천 지역에서 장애인 친화 건강 지도를 만드는 건데 내년에 1차적으로 일단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이라도 표시하려고 그래요. 장애인이 갔는데 장애인 주치의가 되는 병원인데 갔는데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은 나는 장애인을 보고 싶은데 그분이 개설하고 있는 병원은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그 건물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 가지 못하게 정보를 줘야 되는 건데. 장애인은 나는 당연히 장애인 주치의 병원이니까 갈 수 있거라 생각했는데 가서 거기 직원이 몇 명이 와가지고 휠체어 들고 올라가서 진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이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교통수단도 지자체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법정 대수에 비해서 경기도는 오히려 제일 좋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 정도 올라가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이제 이 중증장애인 중에서 이게 교통약자 중에서 이게 이 차량인데 여기도 사지마비 환자라든지 뭐 마상 환자는 거의 탈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뭐 또 이 근육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럼 119 구급대를 타야 되는데 여기는 응급환자 아니면 못 태워줘요. 결국 내 돈으로 내가 불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내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겠다.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이건 뭐 시장 같은데 미국의 기준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의료기관까지 들어간 길, 램프, 계단, 문, 화장실, 안내 데스크에 대한 기준이 편하게 다 볼 수 있게 안내가 돼 있어서 우리들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통신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 안에 엄청 복잡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장애인들은 뭐 더한 거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2011년도에 보면 통신장애,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장애에 대한 접근성을 보니까 좋다는 하나도 없고요. 양호라는 게 14개, 전국의 43개 대학병원 중에서 1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의 그 홈페이지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장의 법률에 의하면 전자정보나 비정지 정보, 비전자정보 모두 차별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다 지금 법률 위반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시설 접근에 대한 표준화가 제시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장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용 가능한 복도, 대기실, 검사실, 장애인 활용 가능한 승강기, 장애인용 램프, 진료실, 검사실, 화장실, 장애인일 전등, 화장실, 주차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장애치나 건강검진 시설 기준을 보시면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2, 3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치나 건강검진이 되면 나라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그 한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나온 돈 갖고 이거를 하기가 병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 아까 말씀드린 장애치나 건강검진은 요금이나 딱 작년 기준으로 15개인가요? 아까 김윤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100개 만든다는데 늘려서 2024년까지 100개 만든대요. 이거 저는 불가능해요. 특단의 조촉이 안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취약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미충족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정부에 대한 건의를 좀 하고자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권의 부분에서는 도로교통시설까지 다 포함된 내용으로 가야 된다. 장애검진 건강기준기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공립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작하고 거기까지 간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거고, 각 지역에 대한 장애인 현안은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연구 기능이나 사업 기능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의료인, 공무원 등 이 공급자에 대한 장애인의 태도나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규에 의료 취약지 부분에 대한 연구 부분에 인구, 성별, 나이, 지역 이외에 장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몇 개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거의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께서의 공약인데요. 이 공약을 떠나서라도 장애인 건강관법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이나 지자체나 정부는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적극 시행해야 되고 제공해야 되고 수립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명심해서 장애인 정책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 센터장으로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을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실제 의료인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장애인분들이 병원 와서 특히 최중증이나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필수 의료가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사건 때문에 이런 장애인에서도 정말 우리가 재원을 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재원을 부족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성마비 경수손상 환자 산정 특례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료에 있어서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서 중증 질환 환자에서 그러니까 즉 진료비를 감면하는 제도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희귀 질환, 중증 난치, 뭐 중증 치매 또는 결핵 같은 그런 것들은 그 국가에서 중요한 질환이고 또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갖고 본인 부담금을 어떤 거는 뭐 5%, 어떤 거는 10%로 굉장히 줄여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정특례 그가 과거에는 이제 질환별로 돼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 되거나 뇌경색이 되면은 굉장히 심한 중증이 되고 또 수술을 받게 되면은 초기에 굉장히 입원을 해야 되고 많은 그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뇌경색 산정 특례도 그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병원에 도착해 치료하고 어느 정도 중증도가 되는 경우에는 뭐 최대 30일 동안 즉 한 달 동안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꼭 희귀 난치 질병 중증 암 환자가 아니라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본인 부담금 산정승인에 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중증 난치 질환이라는 것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고 또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그 무정기성 뇌성마비에 있어서의 경수 손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사실은 중증 장애인의 질환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산증 특례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그런 그 경추 척수병증은 특히 이제 뇌성마비 장애들은 그 궁극의 질환이 많이 그 동반되고요. 우리 무장기성 뇌성마비는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몸의 그 움직임이 있고 불수의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근골격계에 손상을 오게 됩니다. 또 이러한 뇌성마비로 발생한 경수증은 통증뿐만 아니라 기능 저하가 되고 기존에 있던 뇌성마비 플러스 척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이러한 그 특징은 일반 그 비장애인 일반인들에 비해서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일찍 발생되고 또 그런 그 비자발적 운동이 계속되니까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잘 되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수술도 굉장히 크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2중 3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수술하는 경우에도 그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기 때문에 또 설사 의료 급여 환자들하고도 그 간병에 대한 간병료가 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뇌성마비가 아닌 경우의 환자에 비해서 그 의료 비용이 2배, 3배 더 드는 그러한 그 현상입니다. 이런 그 뇌성마비 환자에서 흔한 그 골격계 질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질환이 있죠. 그래서 뭐 그 관절이 구축이 되고 경추 협착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추증이 생기고 측만증, 그다음에 고관절 탈구, 기타 여러 가지 골다공증, 또 나이가 들면은 그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또 쉽게 골절이 되고. 즉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충족 의료와 관련돼서 또 건강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렇지 않은 사람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특별한 질환의 치료에 있어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뇌성마비 그 장애인 중에서 경추 척수병증이 그 발생한 경우에 수술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경추에 이런 그 문제가 생기니까 척수가 손상이 돼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완전 사지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수술하는 경우는 이렇게 넓은 부위를 고정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원인으로 해서 통증, 위약, 그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런 분들에 있어서 우울 또 삶의 질이 저하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에 있어서의 경수, 척수병증 시작 시기는 노화 과정이 보통 한 50세에 시작되는데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한 30세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요. 수술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한 그런 위험 요인이 아시는 것처럼 그 경부의 근긴장도가 심해서 불수의적 운동이 심하신 분들이 더 위험하고 또 나이가 또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료는 사실 보존적 치료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넓은 부위를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불수의 운동이 심하니까 이것을 줄여주고 또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툴림 톡스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보툴림 톡스 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급여가 될 수 있고 대부분 또 비급여로 받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겠고요. 또 수술 후 재활도 보조기를 또 오랫동안 착용해야 되고 기능 훈련을 해야 되고 즉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재활 기간도 길어지는 그러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런 보툴림 그 치료가 수술 전에 하고 또 수술 중에도 하는 당연히 그 장점이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또 이러한 수술 전 보톡스 치료가 재수술의 빈도를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그 환자들이 비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산정특례를 하는, 사실 산정특례는 좋은 취지죠. 암 환자라든가 굉장히 그 희귀 난치병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게 바람직한데, 확대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경증인 환자들도 사실 현재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류마스 질환 경우도 아주 경증인 경우에는 사실 큰 의학적으로 심한 비용이 들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뇌성마비 장애인에 있어서 경수척수병증 장애인은 훨씬 더 뭐 그걸 양쪽으로 비하기는 어렵지만 중증도가 심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산정특례 제도에 이런 질환이 포함되는데 사실 굉장히 또 까다롭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뇌성마비 그 경수초투 환자에서 수술 및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술 부위가 높고 재발의 위험성이 높고, 또 이러한 보tulium 톡스 치료가 필요해서 그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졸중 환자에서 적용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이런 뇌성마비 장애, 왜냐하면 모든 뇌성마비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뇌성마비 장애에서 경수척수병이 발생하고 수술하는 경우에 우리가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중증 환자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그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듯이, 이런 수술에 관해서 한시적인 그런 그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의료계 담당자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가와 함께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희귀난치병이라는 그런 그 통로들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심평원이라든가 국가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 기회에서 저희 의료진도 노력하겠지만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것들을 좀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그 세 번의 그 발제를 간단히 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이 그 강의 내용을 또 정리해 줄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범석 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석 교수님은 그 아시는 것처럼 국립재활원 그 전임 원장님이셨고, 현재는 가톨릭 관영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그 세 발제에 대한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국제성모병원의 이범석입니다. 뭐 이렇게 공지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아라이 코리아의 건강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우리 저의 전임은 김윤태 우리 원장님이셨고, 좀 제가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김준성 위원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시고 이 세미나를 이제 김준성 위원장님이 준비하셨는데, 아주 밀도 높은 아주 좋은 세미나가 준비된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의 연자들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2007년도에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정부가 이렇게 사인을 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 굉장한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정말 이 선언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 등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다 전 국민이, 정부는 물론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보고 하나를 더 뽑으라고 한다면 2015년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법, 두 개 소개해 주신 대로 요거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재활원에 있을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5개년 계획 세우고, 이거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너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을 좀 해서 그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설립됐고, 그다음에 어린이 재활병원, 권역 재활병원도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건강주치, 건강검진, 재활운동 및 체육 같은 것들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추진력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잘 느끼시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법만 만들면 뭐해, 아비 실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역사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의 재활병원이 제대로 된 재활병원이 이제 연세재활병원이 생겼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서 이제 국립재활원이 생겼는데, 그래서 국립재활원이 생기고 나서 두 기관이 생기고 나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좋은 재활병원이 없냐 그래가지고 권역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권역별 재활병원을 이제 선정해서 정부 주도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주도해서 밀어붙이는 어떤 정책의 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제가 오랜 기간 그러니까 국립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 예산으로 잡히고 정부의 그 어떤 사업 실적으로 딱 리스트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한 추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력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하나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들이 굉장히 큰 법적 추진력을 갖고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장애인의 천국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대포장돼 있는데 과대포장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제일 부러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시스템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발제해주신 대로 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태도, 물리적 장벽, 통신 장벽, 재정 장벽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원인을 2014년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을 잘 못 가고 진료를 못 받는다 그랬는데 2022년이 되니까 이게 이동의 불편이 제1 원인으로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들이죠. 거기 그 실적 중에 병원 비용이 가장 높다는 거를 저희 이번 통계를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그 얘기는 장애인 콜택시를 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이 더 커졌다, 미충족 의료가 커졌다라고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도 보면은 그 수시간씩 그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진료 끝나도 깜깜해질 때까지 집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진료하러 왔을 때 저희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이 장애인 콜택시 못 잡아서 이거 뭐 이렇게 힘들어서 진료사 받으러 못 오겠어요. 그러면 그거 좀 그 지역에 장애 계시는 분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군수님 아니면 시청 그 앞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 좀 하시고 서울 장애인들만 장애인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 좀 하라.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 그 지자체별로 좀 정말 병원 가는데 대기가 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대로 충족을 했는지 그 통계가 나와서 거기 통계가 좀 떨어지는 데는 그 지역 장애인분들이 으쌰으쌰해서 다음에는 그 사람 안 뽑아준다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뇌성마비 경수 환자들의 산정 특례 필요성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발제는 굉장히 작은 범위를 다루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정의성 뇌성마비 환자들, 아테토이드 타입의 CP, 그분들 막 고개를 정신없이 움직이시죠. 그래서 하여간 너무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저러다 목에 뼈들이 제대로 이렇게 괜찮으실래나? 그 안에 척수가 신경이 좀 어떻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걱정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진짜 그것 때문에 목 수술을 다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목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움직이시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 환자가 받고 있는 산정 특례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필요성으로 치면 한 10배 정도 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RI 코리아 건강분과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고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극심한 그런 상황들의 주제들을, 그런 작은 주제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제 RI 건강분과가 학회 등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과제를 좀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그 이슈화 좀 하고, 그래서 그 의료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이제 복지부나 재정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뭐 이렇게 꼭 그 정책 질의를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려면은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듭니다. 이런 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주제와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범석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마치 보건복지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일부는 선동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얘기. 지금 사실은 여기 좌중에도 많은 분이 계시고 지금 그 인터넷상에도 많은 분이 그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질문.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오늘 토론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참 중요한 토론회 같습니다. 장애인의 고용도 중요하지만 건강권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고용 쪽에 있다가 이래 건강권 한번 와봤는데 너무 토론이 좋아서 진지하고 좋아서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생명보험 및 이런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뇌병변은 신경계통의 장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성마비하고 또 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 저는 지금 보험에 가입 안 되고 암보험만 하나 가입해야지 딴 보험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60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장애는 내성마비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 하나는요, 병원은 제가 강남에 삽니다. 강남이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에 사는데 재활의학과가 2층에 있는 데도 있고요. 기가 참다. 재활의학과는 장애인이 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층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1층은 쉽지 않아요. 또 1층이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다 하더라도 문이 상당히 좁아서 네네네, 그렇죠. 예. 5군데 있으면 하나라도 조금만 크게 하면 될긴데 문이 좁아서 그 아마 기준이 없어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 두 가지. 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논의 중에서 산정 특례라는 부분 좀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내성마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으로서 또 고용을 전공한 박사로서 이 부분 앞으로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마지막은 그 뇌성마비 인권협회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려놨는데 알고는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질문해 주시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다. 네, 유명한 사무총장님. 네.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건강 분과에 크게 관심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논의장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좀 얻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좀 제가 이렇게 건의나 제안 좀 드리면, 사실 그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데 제가 이거 국립자료원에서 수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 5개년 계획을 총 만나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데가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랑 실무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제가 위원인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막 시리어스하게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그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의료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학회나 뭐 이런 데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과에다가
그 이제 장애인 건강법도 생겼고 5개년 계획도 생겨 있으니 장애인 정책 조정 실무위원회와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 이 재활의학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 이거를 해야 그 장관들이 17명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쫙 앉아 있는 그곳에서 이 건강에 대한 강조를 되게 대변할 수 있어서 전 그걸 했으면 좋겠고, 첫째는 거기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개년 계획 수립,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우리 장애 당사자들하고 만날 때마다 의료 문제가 나오면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또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병원에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장애를 모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교수님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장애 감수성이 이제 내년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 감수성인데, 저희가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진들의 장애 감수성, 교사, 공무원 이렇게 몇 개 특정 전문직의 장애 감수성을 갖고 한번 이슈 화이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특수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교사 임용 시험에 아예 장애 쪽 과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공부해야지만 교사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혹시 의사 임용 국가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교육에 우리 재활의학계가 노력해서 장애 과목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그렇게 의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배울 때부터 사실은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동네에다 개업을 해도 우리 윌체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환경 고민해 봐야 돼. 뭐 어쨌든 이런 고민의 스타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의사분들의 의료 감수성,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데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거에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김중선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박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문구예요. 데이터가 없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정지리도 하고 정책 갖고 싸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네 팀에서 데이터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장은 만들겠습니다. 장도 좀 이렇게 내병변 이런 데랑 쫙 다 같이 장애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장을 만들고, 사실은 이런 특례 입학, 특례 입학이래. 특례 산정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국정지리도 하고 저희가 이슈 화이팅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재활협회가 또 의료본과랑 함께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장애계를 아우르게 좀 할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이 없지만 이 세 가지 의견 내지는 코멘트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건강문과 위원님. 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제안 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그동안에 저희 그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장애인 한 분을 대상으로 건강권을 확보하는 그 퍼스널 케어로 접근이 좀 많이 됐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좀 그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집안에 그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 한 분이 계시면 그 집안의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서 장애인 한 분을 케어하는 가족들의 건강 문제까지도 이런 그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돼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중증 장애인들의 검진율이 50%대에 머무른다는 거는 본인이 건강 검진을 받고 싶어도 의료기관에 접근을 못해서, 즉 제3자나 또는 보호자의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건강권을 장애인 한 분을 넘어서서 그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까지 케어하는 패밀리 케어로의 조금 그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런 거 관련돼서 재활학과 전문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 꼭 외래로 와야 될 장애인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분이 왜 외래로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이
본인의 문제 때문에 오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을 케어하고 있는 제3자나 가족 또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래 진료로 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40분부터 또 청년 관련 이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건강권 및 이동권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제가 들어도 심도 있게 다뤄진 것 같고 또 좋은 토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가 사실 증가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이 힘든데 사실 의료 관련 병원만 가더라도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의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입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